모스크바가 방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수도는 이전에도 드론 공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8월 18일 이른 아침, 수백 대의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가 도시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일부는 결국 격추되었지만 더 많은 드론들이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 아니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쟁은 이제 러시아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들의 이른바 철권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공습은 8월 17일 늦은 시각에 시작되었으며 약 637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크라이나 내 전략적 거점에서 이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점령지 상공을 가로지르는 비교적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국경을 넘어 적의 영공을 통과해 모스크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에서 약 4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여정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광범위한 방공망에는 기동 화력팀, 미사일 포대, 그리고 레이더 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드론들을 식별하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격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드론들이 수도 지역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말이죠. 실제로 모스크바는 수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잘 방어되는 도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아무것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시를 둘러싼 방어선이 여러 겹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미사일도, 항공기도, 드론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자국의 수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강인하고 유능한 지도자라는 평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스크바를 고향으로 부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들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도시의 풍부한 유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명소들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첫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향해 떠보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소수의 드론을 수도로 보내곤 했습니다. 가끔씩 그랬지만 실제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 항공기가 결국 적의 방어망에 의해 격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통과한 드론들조차도 지속적인 피해를 줄 만한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최전방 부대가 주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더 강력해졌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수도에 대한 본격적이고 대규모의 타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6월 18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수백 대의 드론이 수도 지역의 영공에 진입했으며 러시아 당국은 약 200대가 격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론은 목표물에 명중했으며 여기에는 크렘린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대형 모스크바 정유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모든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공포에 질린 채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추가 공격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골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6월 18일의 공격은 러시아 수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세의 시작에 불과했고 8월 17일의 공격은 첫 번째 공격이 마치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지형을 가로지르며 60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드론 무리는 지상 가까이에서 비행하고 적 미사일 시스템을 피해 정교하게 계산된 경로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러시아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손쉽게 피했습니다. 이륙 후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이미 수도 지역에 접근하고 있었고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마침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끼 또는 모형 드론이 선두에 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무인 체계군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로 러시아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실제 공격 드론이 진입하기 전에 미사일과 기타 탄약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키이우 시간으로 오전 2시 30분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닌이 드론들이 모스크바로 날아오고 있지만 격추되고 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베닌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진실을 왜곡하는 전력이 있으며 러시아가 항상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발언을 자주 포장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격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입힌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수도 방어의 효율성을 과장하곤 합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정말로 이번 공격이 잘 대응되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방어망이 심각한 피해나 손실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격은 과거의 공격들과 달랐고 소비아니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계속해서 몰려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돌아가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예를 들어 그는 모스크바로 향하던 드론 40대가 추가로 격추되었다고 새벽 3시 30분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는 23대의 드론이 더 격추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셰레메티에보, 도모데도보, 주코프스키, 부누코보 등 도시의 4개 주요 공항 모두가 러시아 연방 항공청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러시아 뉴스 통신사 타스도 안전 제한 조치로 인해 모스크바 지역에 최소 8편의 항공편이 착륙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 휴대전화 알림, 그리고 머리 위로 들려오는 점점 익숙해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의 윙윙거림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문으로 달려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방공망이 하늘을 향해 사격하고 드론 파편이 위에서 쏟아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는 모스크바가 2022년 이후 키이우와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에 가해진 공포의 일부분만을 경험하면서 도시 거리가 공황과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소베니는 이번이 수도가 겪은 가장 큰 드론 공격 중 하나였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620대의 무인기가 모스크바주를 향해 비행했습니다. 이 중 180대의 드론, 이 모스크바주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파편이 떨어진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현장에는 콜롬나의 주거 건물과 쇼핑 파빌리온, 그리고 민원 서류 사무소 건물과 소매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전력망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한 에너지 회사는 저녁 동안 많은 변전소가 고장나 모스크바의 두 도시구역에서 수많은 고객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장소를 특정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사용해 민가나 병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폭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장소들은 러시아의 방어 시스템이 드론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드론이 무력화되면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드론이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며 추락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것과 충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브야닌과 모스크바주 주지사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같은 인물들이 이번 공격을 도시의 민간인들을 겨냥한 사악하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8월 17일 밤에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 일부가 도중에 저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드론들은 결국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보고로드스키 구의 아틀란드 공원 근처에 위치한 수도 지역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러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와일드베리스에 대한 일련의 공격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었으며 이 일련의 공격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러시아 군과 경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세부 사항을 파헤치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참고로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 업체입니다. 전체 온라인 판매의 절반 이상이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와일드베리스를 통해 각종 일상 필수품, 전자제품, 패스트 패션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 군대의 명백한 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왜 와일드베리스가 키이우의 주요 표적 중 하나가 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은 겉보기만큼 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저렴한 선물과 액세서리만을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또한 군사 장비와 민간 및 군사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들도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 드론, 위장 군복, 내비게이션 장비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종종 가장 기본적인 보급품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생존하고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와일드베리즈를 이용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크라이나는 소매 대기업이 러시아 군대를 보강하고 재보급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군은 와일드베리즈 시설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2개의 창고가 표적이 되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는 엘렉트로스탈에, 또 다른 하나는 코토브스크에 있었습니다. 7월 20일에 이어진 공습으로 컬로디노에 있는 와일드베리즈 물류센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이후로 더 많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와일드베리즈 창고 곳곳에서 강력한 폭발과 거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약 2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와일드베리즈 창고 공간이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회사 전체의 창고 용량 약 560만 제곱미터 중 약 43%에 해당합니다. 파괴된 물품의 가치는 8월 14일 기준으로 약 4,450억에서 5,070억 루블, 미화로는
52억 4천만에서 59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모스크바 창고에 대한 공격으로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와일드베리스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품 공급자 협회 APTEP를 그 추정치를 훨씬 더 높게 잡아 약 6천억에서 7천억 루블로 보고 있습니다. 즉 70억 6천만 달러에서 82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회사 자체도 최대 26억 달러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에 의존하던 수천 명의 소상공인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들의 재고와 사업체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베리스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회사 정책 문서를 서둘러 다시 작성했지만 이 소상공인들 중 많은 이들이 회사와 러시아 정부의 분노를 표출하며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와 인터뷰한 익명의 크렘린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자들에게 보상할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와일드베리스를 겨냥한 공격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혼란은 이제부터 계속될 것입니다. 소식통은 파산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들을 지원할 만한 자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공격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덧붙였으며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근 와일드베리스의 10개의 주요 물류센터 중 7곳이 현재 무력화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HUR의 주요 정보국 또한 해당 소매 브랜드를 상대로 사이버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HUR의 해커들은 와일드베리스의 디지털 인프라를 공격해 결제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를 마비시켰습니다. 최근 모스크바 공격으로 인해 보고로드스키 와일드베리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창고 역시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수백만 달러 상당의 제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TV와 태블릿 같은 전자제품부터 군사장비, 책, 의류, 가정용품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당국은 시설의 피해가 미미했다고 신속하게 주장했으며 와일드베리스 측도 현장이 대피되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성명들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비상수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충분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아닌과 보로비오프 같은 러시아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공격 영향을 축소하려고 항상 필사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드론이 모스크바 영공에 진입했다는 것은 창고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내부에 보관된 물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면 언제든 원하는 곳을 타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으며 와일드베리스의 어떤 시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00대가 넘는 드론, 이 모스크바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판적인 증거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를 보유했다고 여겨지는 나라가 이제는 훨씬 더 작고 약하다고 평가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수도조차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이번 공격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와 몇 달 동안 수도 자체와 그 주변 도시, 마을, 교회 지역에 수많은 성공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전설적인 방어망도 이제는 더 이상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 정부의 본거지에 훨씬 더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상상도 어렵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모스크바 시민들은 도시가 불타고 있을 때 푸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지 당연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모스크바, 즉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크렘린궁의 엄숙한 전당에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푸틴의 강인하고 견고한 철권 지도자 이미지가 공포와 편직증의 무게 아래에서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하고 노련한 지도자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최근 들어 훨씬 더 두려움에 가득 찬 인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밀 요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는 적의 드론이 결국 크렘린궁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리들러시아에 따르면 예를 들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7월 에옴스크와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목격되었습니다. 8월 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바라티아와 같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그리고 코릴 열도를 포함한 사할린 지역, 러시아 극동의 매우 외딴 곳에 위치한 인구가 드문 군도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지 않고 기술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푸틴이 이렇게 동쪽으로 멀리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그는 남은 시간 대부분을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보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고 발다이에 있는 자신의 대통령 궁전에서 호화로움을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불과 며칠 전 우크라이나군이 푸틴의 궁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방공 시스템 중 하나인 S-400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그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편집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드론이 수도에 쏟아지는 와중에도 극동 원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알타이와 케메로보 지역과 같은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중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동부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9월에 있을 국가도나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단지 편리한 핑계일 뿐입니다. 리들 러시아가 지적했듯이 이 지역들의 선택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은 시베리아 도시들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며 유일한 예외가 옴스크에 대한 공격이고 극동 지역까지는 확실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푸틴은 따라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고 그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러시아 대통령은 두려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나라 수도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귀국할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귀를 막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강인한 지도자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편집증은 결국 그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도 그의 비겁한 전술에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푸틴의 크렘린 책상 위에 쌓여가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대통령이 현대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든 군사작전 중 하나를 어떻게 총괄했는지 살펴봅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어떻게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속보, 군사 뉴스와 심층 리포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